타임지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100권의 선정.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의 선정. 바로 오늘 읽어드릴 간디 자서전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으며 위대한 영혼이라 불리는 간디.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는 그러한 성인으로서의 간디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성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간디와 만날 수 있는데요. 소심하고 겁 많던 어린 시절, 도둑질을 했던 경험, 변호사 공부를 하러 간 영국에서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봉변을 당한 경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수많은 시행착오와 과오 등을 모두 솔직하게 드러낸 진짜 간디의 이야기 전반부입니다.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오늘도 꿀잠 되세요. 제1장 사건 하나 주어지지 않는 한가한 변호사. 부끄러운 나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나는 포르반다라는 곳에서 아버지 카바 간디와 그의 4번째 부인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내 위로는 누나와 형이 2명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성스러움입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병이 나도 종교적인 단식 기간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7살 때 라지 코트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공부를 그저 그런 정도로 하는 보통 학생이었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학교에 갔다가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오곤 했지요.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누가 놀릴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EA 책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어린 소년이 눈먼 늙은 부모에게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가 담긴 책은 매우 감동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이 기억나네요. 마침 우리 학교를 사찰하러 장학관이 나왔는데 내가 철자를 틀리게 쓰자 선생님께서 옆에 앉은 친구의 것을 보고 베끼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답을 베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만 빼고 나머지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1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좋은 풍습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둘째 형과 사촌 형과 함께 합동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린 저를 결혼시킨 아버지를 비판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것이 옳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나의 아내 카스투르바이는 나와 나이가 같은 이웃집 소녀였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내 허락이 없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 명을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나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하고 조용했으며 끈기가 있었지만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아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정교사를 두어 가르치려고 한 적도 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카스투르바이는 지금도 간단한 편지를 쓸 정도의 쉬운 글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 사회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나쁜 풍습이 있지만 어린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낸 지 반년도 안 되어 아내에게 친정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13살에 결혼해서 18살 때까지 우리가 함께 지낸 기간은 기껏 3년 정도였습니다. 담배 피우기와 도둑질,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중학교 시절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와 사귀었습니다. 원래 형의 친구였던 그는 내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고기를 먹는 영국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라지코트에는 고기 먹는 것을 개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허약했고 도둑과 귀신, 뱀을 무서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금세 육식이 나를 강하고 용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인이 육식을 하게 되면 영국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이 종교적으로 육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금지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열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외딴 강가에서 가족들 몰래 처음으로 염소 고기를 먹은 날, 나는 결국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염소가 뱃속에서 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부모를 속이면서 개혁을 하려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에 육식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입으로 연기를 내뿜는 게 재미있어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꽁초를 모아서 피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나는 담배를 사기 위해 형의 금팔찌에서 금조각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시더니 잠시 후 그 편지를 찢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고통을 보았고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본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바로 순수한 비폭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비폭력이 모든 것을 끌어안을 때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아버지는 당시 치루를 앓고 계셨는데 병세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오신 삼촌은 아버지를 안마하고 있던 내게 그만 나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1887년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른들이 대학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물가가 싼 사말다스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곳의 모든 것이 힘들었고 강의를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내게 우리 가족의 오랜 친구이자 상담자가 영국 유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는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당장 영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삼촌과 어머니는 인도 청년이 영국에 가면 몸을 망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술과 여자, 그리고 고기를 멀리 하겠다는 맹세를 하고서야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우리 종족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종족의 종교는 외국 여행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계율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종족의 대표는 나를 종족에서 추방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나는 아내와 어머니, 갓 태어난 아기를 인도에 남겨두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모욕을 참는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집과 사람은 물론 낯선 생활 방식 때문에 늘 긴장해야 했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굶주리던 나는 운 좋게도 채식 전문 식당을 한 곳 알게 되어 허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발견한 헨리 솔트의 채식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란 책에 큰 감동을 받은 나는 종교적 계율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해 채식주의자가 되었으며 채식주의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혼자 채식 요리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채식주의자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내 친구는 채식만 하면 몸이 허약해질 뿐 아니라 영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그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고급 식당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체면 때문이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채식 전문 식당을 찾아 밖으로 나갔고 다시 그 친구를 만났을 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친구의 노력과 나에 대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한때는 그 친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나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영국 신사가 되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새 옷과 모자, 야회복을 맞춰 입고 유행에 맞는 머리와 모양을 하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영국 신사가 되기 위해 댄스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웅변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린 나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격적으로 신사가 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으로 영국 신사대기 활동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생활하는 중에도 내가 쓴 모든 비용을 기록하고 계산했으며 나의 생활을 엄격하게 관찰했습니다.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돈을 절약하는 동시에 산책도 즐겼습니다. 기록하고 절약하는 이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내가 이끈 모든 운동에서 항상 큰 빚을 지지 않고
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주는 형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더욱 검소하게 생활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절약하며 간소하게 살수록 생활은 더욱 진실해졌고 영혼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나는 수줍음을 많이 탔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모임에서도 즉석 연설 대신 글을 써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글을 읽는 것조차 몸이 떨리고 어지러워서 불쑥 엉뚱한 말을 내뱉고는 앉아버리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타고난 수줍음 때문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가다듬는 버릇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줍음은 나를 신중하게 해주었습니다. 영국에 온 지 2년이 지난 무렵부터 바가 바드 기타와 부처님의 정기,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가 산 위에서 한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종교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종교 교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단순한 종교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식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기는 쉬웠지만 법정에서 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인도법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걱정만 하는 내게 어느 선생님께서 독서가 너무 부족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인간의 본성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인도인이라면 당연히 인도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실망 속에서도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며 나는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나는 드디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영국에 있는 동안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내가 슬픔에 빠질까봐 형이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형은 유학에서 돌아온 내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나는 직장 생활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의 외국 여행으로 우리 종족은 둘로 갈라졌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종족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는 형의 아들 셋과 4살짜리 내 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는 영국에서처럼 부츠와 구두를 신었고 홍차와 커피, 코코와 오트밀죽을 즐겨 먹었습니다. 덕분에 생활비는 점점 많이 필요해졌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법원 경험이라도 쌓기 위해 뭄바이로 갔습니다. 형은 나를 위해 작은 사건이라도 맡겨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매우 간단한 사건의 변론을 위해 법정에 처음 섰을 때도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는 6개월 만에 고향 라지코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고향에서 진정서와 신청서를 쓰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형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안정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내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영국인 주재관이 마침 영국에서 나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므로
그를 찾아가 형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주재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만나주기는커녕 경호원을 시켜서 나를 끌어내고 때렸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그런 일은 인도 변호사들이 항상 겪는 일이다. 살기 위해서는 모욕을 참는 수밖에 없다는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었을 뿐입니다. 이날의 충격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마침내 인도의 현실, 즉 정치적인 비리와 권력투쟁, 음모와 아첨꾼들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는 실망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르 반다르의 매만 회사가 형을 통해 남아프리카에 가서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왔습니다.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인데다 변호사가 아니라 회사 직원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인도를 떠나고 싶었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형에게 돈을 보내고 집안 살림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1등) 칸에서 쫓겨나고 마부석에서 내쫓기고 유럽인처럼 프로코트를 입은 나는 터번을 쓴 채 남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나탈 항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회사 일 때문에 프리토리아로 가야 했기 때문에 1등석 표를 받고 기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잠시 멈췄을 때 영무원이 내 앞으로 오더니 짐 싣는 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백인이 아니라 유색인이기 때문에 1등 칸에 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1등석 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타고 가겠다고 말했지만 영무원은 경찰까지 불러와서 나를 기차 밖으로 끌어내 짐과 함께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떠나버린 후 나는 한겨울의 캄캄한 대합실에서 덜덜 떨면서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할지 혹은 인도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프리토리아로 가서 사건을 끝내야 할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다음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에는 마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장이 백인 승객들 사이에 나를 앉힐 수 없다며 마부 옆자리로 가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화가 끌어올랐지만 꾹꾹 눌러 참고 마부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러나 차장은 그마저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마부 곁에 앉아야 하므로 날더러 자기 발밑에 앉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차장은 욕설을 퍼부으며 나를 마구 잡아당기고 때렸습니다. 다행히 승객 중 한 사람이 그를 말리면서 나를 자신들과 함께 앉도록 해서 사건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자 그들은 남아프리카의 인도인들이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며 나를 위로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인도인들은 대부분 5년 동안 노동하겠다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 노동자로 살거나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뒤 호텔 웨이터 등
직급이 낮은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인은 이들을 훌리라고 부르며 차별하고 천대했습니다. 자연히 나는 쿨리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쿨리란 주로 육체 노동을 하는 낮은 계급의 중국인과 인도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프리토리아가 속해 있는 트란스발 공화국은 모든 인도인에게 약 5,000원의 인두세를 내라고 하면서도 선거권은 주지 않았고 땅을 가질 수도 없게 했습니다. 인도인들은 공용 도로를 걸어 다니지도 못했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허가가 없으면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 집 앞을 산책하고 있는데 경찰이 아무 경고도 없이 나를 밀고 차면서 거리로 내쫓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백인 친구가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그 경찰을 고소한다면 증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고소를 하지는 않겠다며 그의 친절을 거절했습니다. 프리토리아에서 수많은 인도인을 만나면서 나는 그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잔혹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도인들의 모임을 만들고 인도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하며 이런 일을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모임은 비교적 자주 열렸고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기독교인을 비롯한 여러 종교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프리토리아로 왔던 원래 목적대로 다다 압둘라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에 대한 참된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다 압둘라의 소송은 같은 도시에 사는 친척 간에 생긴 문제였는데 소송을 하면 할수록 양쪽 모두 피해만 입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송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소송의 정신을 빼앗겨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나는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 서로 화해를 시키는 것이 올바른 의무라고 생각했고 타협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결국 양쪽은 화해했고 결과에 만족했으며 나는 공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나는 법을 참되게 사용하는 법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나는 인도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회사에서는 나를 위한 송별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이 송별 모임에 참가한 일행들은 한 신문을 통해 인도인의 선거권을 빼앗는다는 법안이 나탈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도인에 관해 박히는 최초의 못이 될 것이며 자존심의 뿌리를 자르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행들은 나에게 이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한 달만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뜻에 동의하면서 나를 위한 송별 모임은 바로 실행위원회로 변했습니다. 제2장 남아프리카에서의 투쟁. 날품팔이 개항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다. 우리는 인도인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심의를 미뤄달라고 전보를 쳤고
국회에 제출할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나탈에서 태어난 인도인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신문에서도 힘을 북돋워주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2주일 동안 1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1,000통의 인쇄물을 돌렸으며 청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탈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회원을 모으고 국민회의를 위한 회비도 모았습니다. 나는 국민회의에서 쓰는 모든 비용을 장부에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인도인에 대한 봉사활동과 함께 남아프리카의 영국인들과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탈의 현실을 알리는 일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는 남아프리카 영국에게 보내는 호소와 인도인의 선거권 호소 등 2권의 팸플릿을 썼습니다. 우리는 많은 친구를 얻었고 인도 본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나탈을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제 개인의 생활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변호사 일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찢어진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앞니 2개가 부러져 피를 흘리는 남자는 다짜고짜 몸을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계약 노동자였는데 주인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당시 계약 노동자는 마치 노예처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를 의사에게 데려다주고 주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담 결과 그 계약 노동자는 다행히도 친절한 다른 주인 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지역의 모든 계약 노동자에게 알려지면서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나탈 국민회의의 울타리 밖에 머물고 있던 날품팔이 노동자들과 계약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1894년 나탈 정부에서 계약 노동자들에게 매년 약 4만 5천 원의 세금을 매기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국민회의에서는 곧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은 인도인 계약 노동자들이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기 땅을 사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시작하는 등 자립을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인도인을 박해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국민회의의 반대운동 덕분에 세금은 약 4만 5천 원에서 5천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금을 아예 없애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때 나는 신의 뜻은 오직 봉사를 통해 실현된다고 생각했고 봉사를 종교로 삼았습니다. 나의 봉사는 인도에 대한 봉사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힌두교를 비롯해 기독교와 여러 다른 종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감동을 준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시 내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은 톨스토이의 책들입니다. 나는 톨스토이의 책을 통해 사랑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의 집도 안전하지 않았다. 고향 라지코트로 돌아온 나는 남아프리카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팸플릿을 썼습니다. 이 소책자들은 표지가 녹색이어서 녹색 팸플릿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우편으로 보내는 작업은 자원봉사자로 나선 마을 아이들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 한편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뭄바이로 가서 공개 집회를 열었습니다. 뭄바이 집회를 마친 뒤에는 푸나와 마드라스로 갔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나를 매우 사랑했고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마드라스를 떠나 캘커타로 갔을 때 더반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습니다. 1월에 의회 개정, 빨리 오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곧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누이의 아들을 데리고 남아프리카로 2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12월 18일경 긴 여행 끝에 배는 더반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더반 지역에 패스트가 유행하고 있어서 5일 동안의 검역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상륙할 수 없다는 의사의 처방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반의 백인들이 우리를 다시 인도로 돌려보내라고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인도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반의 백인과 나탈 정부는 내가 인도에서 지내는 동안 나탈의 백인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나탈 지역을 인도 사람 천지로 만들기 위해 인도 승객들을 잔뜩 싣고 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승객과 가족들이 나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5일이 지나고 배가 들어와도 된다는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한 친구는 백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므로 가족과 함께 해질녘에 몰래 배에서 내려 부두 감독의 보호를 받으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도둑처럼 몰래 도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번째 친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친구의 집으로 보낸 뒤 친구와 함께 당당히 항구에 발을 디뎠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나를 알아보았고 곧 5-6명이 몰려들어서는 돌과 벽돌, 썩은 계란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내 터번을 벗기고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주변에 있던 울타리를 붙잡았지만 누군가 주먹으로 나를 때려 눕혔습니다. 마침 그때 나를 아는 경찰서장 부인이 지나가다가 양산을 펴서 나와 사람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 경찰차가 나타나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경찰서로 피신할 것을 권했지만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집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백인들이 집을 둘러싼 채 나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인도 경찰처럼 변장을 한 뒤 형사 2사람과 함께 뒷길로 빠져나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소동이 모두 가라앉은 뒤 사람들은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고소하라고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을 뉘우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욕을 하고 때린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는 것이 더반에서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반에 사는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인도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매를 맞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개인 시간은 거의 사라지고 공적인 일이 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생활을 더욱 단순하게 만들고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센병 환자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돌봐준 다음 국립병원으로 보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돌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나는 일시적인 보호나 치료가 아니라 인도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때마침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 주겠다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는 분이 나타난 덕분에 자선병원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약제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 동안 일하면서 가난한 인도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욕심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세탁소와 이발소도 가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